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경제 토크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경제는 용광로처럼 아주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기준금리 발표까지는 동결이냐 인하냐를 두고서 갑론을박이 이어졌죠. 또 남양유업 사태로 밀어내기식 영업 간행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끓고 있는 여론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런 경을 칠 하는 생각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한번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경을 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웅진그룹 계열 극동건설에 이어 웅진홀딩스도 26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유동성 압박에 고전하고 있는 STX그룹이 구조조정 움직임을 한층 가속화합니다. 네, 오늘 경을 칠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샐러리맨의 신화는 없는가? 이 내용인데요. 평범한 영업사원과 샐러리맨으로 시작해서 굴지의 기업을 일궈낸 이들의 신화는 우리 사회를 비롯한 특히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신화의 주인공들이 왜 이렇게 나락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지요? 문제는 이들의 망각에 있는 것 같습니다. 1997년이죠.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기업들이 뼈저리게 깨달았던 실패의 교훈을 잊고 당시의 오류를 또다시 답습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 역량과는 무관한 사업으로 확장하는 이른바 문어발식 확장, 방만한 경영이 결국 위기를 불렀다는 얘기겠죠. 또 독불장군식 CEO의 그릇된 리더십도 피할 수 없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회 등에서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문제를 키우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문제만은 아닌 듯합니다. 전통적인 재벌이 아니고서는 기업하기가 어렵다라는 자주 섞인 평가가 나올 정도로 우리 기업 환경의 경직성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규제가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 또한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반기업 정서가 여전히 팽배하고 M&A나 구조조정 같은 전략을 효과적으로 성장 전략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합니다. 샐러리맨의 신화가 이어져야 더 많은 기업의 발전과 성장이 있겠죠.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경을 칠 분 소개해드리죠.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주 꽉 찼습니다. 오늘 네 분이 나오셨거든요. 각계각층에서 나오셨는데요. 알찬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의 강덕영 회장 나오셨고요. 자유경제원의 최승로 대외전략실장, 그리고 월드인더스트리얼 매니지먼트, 영어가 되게 깁니다. 월드인더스트리얼 매니지먼트의 백대균 대표, 그리고 세계화 전략연구소의 조영주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주 스튜디오가 꽉 찬 분위기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물론 진행을 하겠지만요. 서로 이제 의견 나누시면서 그냥 자유스럽게 토론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앞서 웅진이나 STX 사례를 짚어봤습니다만은 승승장구하던 샐러리맨의 신화,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법은 없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문어발식 기업 확장, 그러니까 핵심 역량과 떨어진 분야에 대해서 전략적이지 못한 어떤 기업의 확장에도 가장 큰 원인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웅진그룹하고 STX그룹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근래 보기 드물게 그 새로운 기업이 나왔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모았고 예. 또 상당히 즐거워했는데
두 기업 모두 이번에 상당히 그 많은 국민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웅진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출판부터 시작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웅진 싱크비력이라든가 이런 데서 탄탄히 컸는데 그 이후에 그 아무래도 이제 정수기 코웨이라든가 하면서 상당히 그 캐시카우 그러니까 예. 현금을 창출하는 능력이 상당히 탁월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두 가지 부분에서 사실은 잘못된 그 투자를 했습니다. 예. 하나가 이제 극동건설이라고 하는 건설 파트하고 그다음에 태양광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신사업이라고 할까요? 예. 녹색 산업의 그런 흐름에 이제 옮겨갔는데 그 두 가지 주력을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좀 크게 벌렸다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캐시카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투자가 성사시킬 정도로 했어야 되는데 두 가지 모두 좀 무리한 확장이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특히 그 태양광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위험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산업이었음에도 아직 불구하고 시장이 제대로 성숙되지 못한 그렇죠. 산업이죠. 네, 산업 자체도 사실 그것이 그런 산업이 형성될 거라고 기대가 되기보다는 사실은 좀 위험성이 높은 산업이었다라고 판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과도한 투자를 좀 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안타까웠죠. 자, 무리한 투자가 결국에는 두 기업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좀 더 체계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 않았었나. 뭐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사회에서도 거의 뭐 반대가 없었고요. 일사천리로 그냥 밀어붙이면서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회장님 보시기에 그 부분 어떻습니까? 기업주의 경영 판단은 꼭 이사회가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예.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재영 회장님이 중동 건설 나가셨을 때 사실 모두 반대했었죠. 이사회 치고 찬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반대했죠. 예, 예. 그렇지만은 그때 뗏목 운송을 하지 않았다면은 적자로 해서 오늘날의 현대건설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기업주는 순간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때는 이사회가 꼭 브레이크를 걸어서 득될 때도 있고 예. 또 아닐 때도 있고 그래요. 이거를 잘 판단해서 브레이크가 좋을지 엑셀레이터가 좋을지는 경우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CEO가 하겠습니다만은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기까지 어떤 충분한 성숙된 토론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무부서에서 다 검토가 됐을 겁니다. 이 정도는 감내할 만한데 예.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하는 게 내부적으로 의논이 돼가지고 이사회에 올라갔지. 예. 어느 이사회든지 그런 실무 검토 없이 예. 그 CEO가 이 순간에 내놔가지고 결정하는 예는 기업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지금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성숙되지 못한 시장에 무리하게 투자한 것이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뭐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 어떤 회사를 리딩을 한다고 하는 거는 자질이나 실력이 있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질이나 실력은 타고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고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초창기는 다 잘 나갑니다. 예. 그러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그러한 자질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그것 때문에 잘못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웅진 그룹 케이스도 마찬가지고 STX도 마찬가지라고 예, 예.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스템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개인이 예를 들어서 리더라 할지라도 얼마만큼 노력하고 배웠느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환경에 따라서 이 결정하는 방향이라든지 예. 아니면 그게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업 환경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항상 본인이 갖고 있어줘야 되는데 그 양반들이 너무 바쁘다가 보고 그다음에 너무 여기는 저 많은 사람 얘기했던 것처럼 자만을 하는 거죠. 예.
내가 하는 건 옳고 예. 나는 할 수 있다는 것만 갖고 굴구고 하면 된 데는 그게 너무 강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렇게 짧은 보고 시간에 큰 성공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그렇죠. 믿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중요한 순간에 그런 네.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 아, 그렇죠. 그럼 결국 그 CEO의 자질과 어떤 리더십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예, 제가 보기로는 지금 예. 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예. 뭐 외적 요건이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다. 예. 또는 종업원들의 자질적인 측면과 예. CEO의 자질 문제다라고 예. 얘기하는데 더 깊은 한 단계 들어가서 본다 그러면은 예. 지금 웅진이나 STX를 보면은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는 뭐 방망 경영이다, 뭐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다 예. 그런 문제가 나왔다. 예. 뭐 등등의 여러 뭐 이 또 무리한 STX 같이 M&A를 하다 그랬다. 뭐 이러고 나오는데 그 이전의 문제를 본다 그러면은 원래 이 CEO라는 개념은 세 가지 덕목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자기 업종적인 측면을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업지 돌아가는 상황적인 측면에서 직관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분명히 봐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의 사내의 임원적인 측면은 안면 지능을 가지고 안면이 있어야 된다고 자기 분야에. 예. 이 두 사람 다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거는 시간차적인 측면에서 성공했지 필연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예, 예. 그래서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지금 그런 걸 본다 보면은 이 해안과 또는 직관력과 안목지능을 이 세 가지 3대 요소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STX 보면은 빨리 하고 M&A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과연 빨리 뜻을 아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제가 보기에는 빨리 뜻도 모른다. 예. 아무리 빨라도 바늘에 실며가지고 바느질할 수 없습니다. 그럼 빨리는 한 발 뛰동을 두 발 뛰면 빨리라는 걸 생각했는데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에는 리드 타임이 있어요. 예. 어떻게 우리가 밖에 나갔자 보면은 야 빨리 가자 그래도 각 부인들께서 어머러머하면서 30분 40분 지질 겁니다. 이게 결국 늦는다고. 실제로 일을 할 때 보면은 이만한 사료한테는 금명을 교환을 해도 예. 금명 교환하는 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예. 뭐 1분 만에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바깥의 준비 시간이 엄청 오르기 때문에 1시간, 2시간이거든요. 이게 리드 타임 문제입니다. 그래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빨리빨리 한 것은 곧바로 똑바로 하라는 얘기지. 예. 곧바로 똑바로지 예, 바로 가. 예. 이걸 스피드는 그냥 빨리 한다면 머리에 붙여서 M&A를 돈 주면 M&A는 누가 못합니까? 저도 할 텐데. 예. 그 되게 싸놓으니 그런데 해놔도 문제되는 게 뭐냐? 무식하다는 얘기는 예. 막 표현이 좀 거칠지 모르지만은 전 답답해서 그래 방송을 보다 보면 참 답답하게들 얘기한다 이지. 예. 아니다 이게지 그게. 예. 왜 그러냐? 모든 경영은 소가 왜 되새김자고 하고 사람은 되새김을 왜 안 하느냐는 얘기죠. 예. 우리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다고 되새김할 필요가 없어요. 예. 소는 거친 사료를 먹기 때문에 예. 되새김 안 하면 죽습니다. 예. M&A라는 그 거친 걸 갖다 삼켰을 때 되새김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지 그게 뭐냐? 혁신 활동이다 이죠. 안 했다는 얘기. 전혀 이 사람들은 그런 그림자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아무래도 좀 환경 변화가 빠르니까 좀 속도 경이 필요하기는 한데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한 에이미를 하다가 좀 화를 당한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갖춰야 될 CEO의 자질 부족한 것. 지금 CEO 자질을 이제 두 분 말씀하셨는데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 사회의 문화가 이렇게 기업 문화도 그렇고요. 리더를 키워내는데 충분한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는 데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CEO를 그 기업 내에서 키워내는데 어떻게 보면 선진화된 그 예. 기업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은 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당히 큰 규모의 이제 기업들이고 또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수익이 어느 정도 나고 또 내부의 인력이 상당히 이제 고급 인력으로 이제
넘쳐날 때 이제 가능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셀러리맨 같은 경우에 물론 이 두 분도 이제 셀러리맨 신화인데 사실 그렇게 CEO 교육을 받은 분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업에서 하다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투자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투자의 시점을 잘 선택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두 분 다 그 성공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서 이제 발목을 잡은 그런 경우인데 두 분 다 물론 두 분이 똑같은 실패 요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강덕수 회장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한 분야에 상당히 그 집중을 한 거거든요. 다각화라기보다는 M&A 과정인데 그건 뭐냐면 해운과 이 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업종이 만약에 경제가 상당히 계속 어느 정도 좋았다면 사실은 뭐 그렇게 이렇게까지 나빠지지는 않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으로 집중화되는 투자에서 오히려 그 능력이 오히려 더 잘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패러다임의 흐름이라든가 경제의 위기와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재무 위주로 가는 CEO가 필요한 기업이 있고 또 패러다임이 뭐 성장, 이머징 마켓이라고 해도 폭발하는 시장에 있어서는 추진력이라든가 과거에 우리 정주영 회장이라든가 김우중 회장 이런 분들 같이 막 아주 끌고 나가면서 아주 먼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선도적인 투자를 하는 분들이 성공하는 그런 시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이 조선이라든가 해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 또 위기가 온 시장입니다. 이제 그런 시장에서 과거의 대우그룹 같이 상당히 투자가 아주 신속하고 빠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룹의 역량에 비해서 좀 레버리지가 과하게 걸리는 그러한 투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실패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CEO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기업에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좀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 그렇다면은 오너라고 하는 그 총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 다 만능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내부적인 검토라든가 내부의 기획이라든가 이런 능력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폭넓게 받아들이면서도 그 위기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은 한순간에 교육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그런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그 리더십이 그런 것들을 흡수하고 기업 지배구조도 흡수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연결이 됐을 때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차후에 또 짚어보겠지만 사실은 어떤 중견기업이 커서 대기업이 되는 과정에서 그게 어떤 대기업이 되기 힘든 것이 기존의 전통적인 대기업들이 재벌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요. 재벌 2세들을 보면은 미국의 좋은 학교 가서 경영학 수업을 잘 받고 돌아와서 또 회사 전체를 갖다가 잘 보면서 아까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어떤 직관을 키워낼 만한 그런 훈련들을 받는단 말이죠. 그 기업 규모에 맞게. 그런데 지금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셀러리맨으로 출발해서 오늘 같은 신화를 만들어냈는데 그런 어떤 충분한 기업 전체를 갖다가 큰 규모의 기업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중요할 때 직관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주는 그런 경험을 충분히 못 해준 것이 아닌가. 직접 뭐 기업을 경영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목공사를 잘하는 사람은 또 토목공사를 잘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다 들어선 다음에 인테리어를 잘하는 사람은 인테리어를 잘하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기업을 창업할 때는 그런 부르도자 같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해내는 그 도전 정신이 있는 기업주가 이제 토대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돼서 잘 그 매니지멘트를 할 때는 또 그런 거를 잘할 수 있는 또 CEO가 필요하게 된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있는 경영 2세들 훈련 잘 받은 뭐 미국서 박사 뭐 받았다는 사람 자기 돈 벌려고 한번 내보내면은 아마 돈 못 벌 겁니다. 특별히 경영학을 잘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토론하는 여러분들 자기 돈 벌려고 그러면 아마 힘드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게 뭐 그러면 경영학 경제학 교수들 다 부자로 살겠죠. 부자 되게. 그래서 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1세가 있으면은 이 토대 위에서 달릴 수 있는 2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EO의 경영 수업이라는 거는 그 회사의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발휘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전체를 보는 눈이 생겨서 경영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 1세 때
잘 그 인재들을 요소에 배치를 해서 일세가 시스템을 갖춰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 2세가 경영을 비록 못하더라도 이 기업은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갖춰놓고 잘 보좌할 수 있는 실무진이 있는 상태에서 된 거죠. 벤츠 자동차 예를 들어봐도 시골길 잘 가겠습니까? 그때는 집차가 최고죠. 이렇게 CEO는 경우에 따라서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 수 있는 CEO가 꼭 필요할 때도 있고 창업할 때는 또 창업할 수 있는 백졸불굴의 개초 정신으로 밀고 나가는 CEO가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CEO는 변할 수가 있고 자질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CEO의 자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재벌 2세들을 보면 재벌 1세들이 잘 구축해 놓은 그런 인력 풀 속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잘 골라 쓰면서 이제 튼튼한 그런 경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두 회사가 실패한 요인 중에 지적된 것도 하나 보면 창업 공신들을 갖다가 좀 멀리 둔 것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그거가 예. 그렇게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는 없죠. 제가 보면은 정주영 회장께서 뛰어난 직관력과 아니면 판단으로 현대그룹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정주영 회장께서 지금 태어나셔서 지금 한 20대 아니면 30대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기업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반드시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기업 환경 시대적인 게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것 같으면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참 그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잖아요. 길어야 해방 이후에 나왔다거나 아니면 2대 3대인데 2대 3대 되면서 그렇게 많이 변화를 좀 외국에보다는 덜 경험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CEO의 자질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도 받는 것도 있지만은 본인이 노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내가 잘하는 것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알고 그다음에 내가 모르는 부분이 어떤 거냐. 그러면 이거를 채워야 되는데 채운다고 하는 거는 인재를 아웃소싱을 해서 자기 주위에 놓고 자기가 부족한 바를 배우면서 같이 그룹 토의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다 그러죠. 그게 안 갖춰주면 어떻게 한 사람이 올마이트가 돼갖고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분을 보면 셀러리맨을 하다가 이제 그걸 하셨는데 셀러리맨의 이 경향이 그렇습니다. 저도 큰 회사에서 셀러리맨을 했고 부사장까지 했고 그 기업에서 33년 이상 근무를 해서 이제 나와서 이제 그 경험을 갖고 중소기업체들을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체 사장들 중에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왜?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부족한 아웃소싱을 하고 이제는 글로벌리제이션이 돼갖고 중소기업체인데 외국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그 사람들을 해서 마케팅, 세일즈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물론 그 분야에서 전문 지식도 갖고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이게 확대가 되면은 참 오래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장점만 믿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 CEO가 갖춰야 할 어떤 속성을 갖추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은 결국은 본인들 책임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웅진그룹과 STX의 실패 사례 요인을 일단 처음에는요.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과 자질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셀러리맨의 신화, 무너진 신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 아시다시피 모든 국민이 아시다시피 그 대기업이라는 게 가족으로만 계속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인재상을 원한다고 하는데 그건 솔직히 창의적인 인재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신들의 기업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용 가능한 직원들을 원해서
우리들의 수많은 인재들이 오히려 죽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셀러리맨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그 성공력 신화가 없다면은 어떤 큰 미래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셀러리맨의 신화는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몇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앞으로도 셀러리맨의 신화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또 보는 의견은 다양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그 CEO의 자질 얘기를 하다가 사실 M&A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M&A 우리 기업이 이제 중견기업이 대기업을 성장해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성장 전략 중에 하나이긴 한데 아직 M&A 시장이 우리 국내에는 성숙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M&A에 제대로 대응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면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 기업의 역사에서 보면 M&A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기업을 처음부터 만들었을 때는 분명한 기업 문화가 있고 예. 그 문화에 의해서 그 경쟁력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M&A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주가 바뀌고 또 기업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좀 익숙하지 않은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기업과 기업의 합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과거의 두 기업이 섞이지 않는 그런 또 특성도 또 보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M&A가 사실 원활하지 않은 측면을 그럼 어떻게 보완하느냐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이제 숙제였는데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업을 이제 인수하고 또 그룹화하는 브랜드 개념으로는 상당히 빠르게 전개되는 것이 STX 그룹이에요. 예. 과거에 이제 우리 대우그룹도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전략적으로 성공했었던 경우인데 예. 그런 면에서 이 M&A가 그룹 차원에서 성공하려면 사실은 아까 기업 문화로서 그 장점이 이제 기업 계열 내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조금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사실은 상당히 숙제예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우리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그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리더 중심, 그러니까 리더가 어느 정도 그 기업 바닥, 어떻게 보면은 그 내부에 있어서의 그러한 의견이 서로 소통하는 구조를 충분히 만들어주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서로 그 경직적인 성에 의해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다른 기업한테도 많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좋은 이제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이 포르춘 500대 기업에 이제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페이스북의 짧은 역사를 봤을 때 단기간 내에 많은 M&A를 거쳐서 회사에서 필요한 기능 같은 것들을 흡수를 하고 회사의 이제 규모를 키워나가면서 결국 이제 대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아쉬운 부분이 나거든요. 회장님께서는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M&A 고려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글쎄 M&A를 해서 우리가 일종의 망가진 회사를 사는 거 아닙니까? 그 흠집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또 망가진 회사를 산다고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데서는 잘 되는 기업을 사거든요. 그것도 참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되는 기업은 한국 사람은 안 팝니다. 안 팔죠. 네, 그래서 왜 안 판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제값을 안 쳐주기 때문에 안 파는 거 아닐까요? 제값을 안 쳐주는 것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업 욕심이 있어요. 자기가 하면 뭔지 더 앞으로 가고 회사를 키워서 그래도 내 당대라도 한번 멋진 기업을 해보겠다는 기업욕들이 많아요. 외국은 기업을 돈으로 보고 우리는 기업을 자기 분신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 거는 잘 안 팝니다. 그러면 대개 MMA 나온 거는 누가 있냐면 돈으로 이렇게 하는 증권하는 분들이 저걸 사가지고 잘 닦아가지고 또 비싸게 팔 욕심에 샀다가 파는 NMA가 많아요. 그래서 NMA 할 때도 기업 입장에서 자기가 못 가진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요걸 사서 붙이면은 경영 MMA라고 우리는 칭하해서 잘 운영이 되는데 이거를 돈으로 보고 기업을 돈으로 보고 약간의 경영을 조금 활성화시켜가지고 되팔고 하는 그런 사람에 들어간 기업은 이미 망가져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기업의 그런 경우에 그런 기업은 흠집 사는 거라고 생각해서 관심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왕이면 내가
주투토를 놓고 새 집을 짓겠다. 그래서 현대그룹 같은 것도 아마 M&A를 안 하는 거 알고 있어요. 내가 지어서 피땀 흘려서 바닥 깔겠다. 이게 이제 한국 사람 기업가들이 그런 기업가 정신이 자본주의라는 영국이나 이런 데보다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저도 M&A를 할 때는 우리 회사가 갖지 않은 마케팅을 가졌다든지 R&D 부분을 가졌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팔고 있는 지금 에치카를 저희 회사는 주로 팔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백신 계통에 있다든지 우리가 못 가진 부분을 보완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도 회사를 사서 기업을 팽창시키고 싶다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미국인들과 우리가 M&A를 바라보는 그 굉장한 시각차가 느껴지기도 하는데, 자,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이 기업을 일구어서 대기업으로 만든 그 시대하고 지금은 굉장히 상황적인 요인들이 틀리잖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M&A가 어떻게 보면 좀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M&A 매물 나온 거 보면 다 망하기 일보 직전 기업들이 나와요. 이번에 웅진도 사실 극동건설 잘못 사가지고 이렇게 승자 독식, 패배가 된 거고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M&A 시장? 글쎄요, 그 M&A 시장이 아까 저 유나이티드 저 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매물로 나온 거 보면은 어려워서 내놓은 거거든요. 내가 경영을 못하니까. 근데 이제 그 미국이나 외국의 예를 들면 GE의 재규일치 회장이나 이멜더 회사의 그 회장의 방향을 보면 비전을 갖고 우리 기업 그룹의 이 구조 조정을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이 뚜렷하죠. 근데 비전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회사를 사갖고 그걸 잘해서 팔아먹는 게 아니라 목적이 그걸 해서 내가 갖고 구조 조정을 하겠다. 그렇죠.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두뽕그룹도 옛날에 이 직물 공업이나 화학공업에서 식품공업 산업이나 이쪽 쪽으로 돌 수 있는 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뭐 경제 규모가 크다고 그러지만은 아직은 적거든요. 다시 말하면 미국의 16조 GDP하고 우리 1조하고 다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이게 사고 파는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중요한 건 중견기업에서 M&A를 해갖고 큰다고 그러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M&A 할 수 있는 자금도 없을 거고, 그다음에 중견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분야에서 거기에서 전문화가 돼서 되는 거지, 매니지먼트 기법으로 해서 M&A를 해갖고 한다는 거는 좀 요원하거든요. 제가 얘기를 많이 하면 당분이 못하니까 여기서 끊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로는 저희 M&A 자체는 한국적인 실정으로는 잘 맞지 않지 않느냐.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 일반적으로 기업이라는 개념을 앞에서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지금 M&A를 하는 수단은 단지 기업 팽창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하거든요. 사실은 M&A를 해서 어떤 수익적인 측면을 강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팽창의 하나의 개념으로 가고, 손쉬우니까 그게 아무래도요. 손쉬우니까 하는데, 이게 손쉽다고 해서 했지만은 M&A 그 자체는 아까 앞에서 하신 것처럼 이게 대부분이 부실이거든요. 근데 지 능력도 없는 사람이 부실로 얘기하면은 몇 수십 배가 더 큰 부실을 안으니까 해결할 방안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건설하면은 다 건설을 사가지고 전부 다 혼들이 다 났는데 오직 현대자동차만이 현대건설에서 M&A에서 그래도 제대로 끌고 간다 이제. 그런 거는 그보다는 막대한 몇십 배의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돈도 메꾸니까. 근데 진짜 자기보다 더 큰 거를 삼키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적 측면이 나오지 않느냐. 욕심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M&A도 어쩌다가 한번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되새김을 해서 바로잡고 또 M&A 하면 되는데, 이게 늘 크는 재미에 그냥 늘 크니까 막 몇 조 이러니까 재계순이 몇 회 뭐 이러니까 또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가 대부분이 지금 가면은 이 규모의 경쟁력 뭐 이러고 또 하나는 지금 STX 같이 하나의 계열화적인 측면으로 하겠다고 그런 욕심.
그러니까 욕심이 자기 능력을 앞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과는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꼭 필요한 M&A가 아니라 어떤 확장에 대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M&A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는데 두 분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자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부실 기업을 재정이 좋지 않은 기업이 인수하는데 돈을 빌려주는 것도 문제고 만약 문제가 터졌을 때 채권단들도 같이 좀 합심해서 기업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거 하나라도 더 챙겨받고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런 기업들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강한 어떤 금융 시스템 갖고 있지 못하다. 후진적인 금융 시스템이다 얘기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님? 사실 그 기업이 처음 만들어질 때도 사실 그 자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사실 또 기업이 어려울 때도 많이 필요하고 사실 잘 나갈 때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 빌려주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나가는 회사한테 돈 빌려주고 싶어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그 필요한 벤처 기업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은 어디 가서도 돈 구하기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사실 이게 늘 그 기업과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라든가 뱅킹 쪽에서는 서로 의견이 좀 상충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 선순환 구조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 자금이 많아요, 우리 사회에. 투자할 돈도 사실 기업 내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자금이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구조로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은행 시스템도 자꾸 이게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쪽에만 사실 익숙해 있지 과거에 그 커머셜 뱅킹들이 다 무너지다 보니까 기업을 신용으로 대출해준다든가 뭐 상당한 투자에 대해서 대출해준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은행들의 경험이 사실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은행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경영에 지금 익숙해진 은행들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우호적인 지금 기업을 좀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금융을 운영하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 사회에 좀 축적되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대기업한테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대기업은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 그것이 내부 자금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 또는 이제 벤처기업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그러면 펀딩을 받을 것이냐. 이 문제에서 은행이라든가 기존 그 금융권이 별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창조경제에서는 그런 것들을 직접 투자자들과 그러면 기업을 연결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것까지 고민할 정도로 우리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좀 반성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실 기업이 나왔을 때도 채권단의 역할이 좀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어떻게 하면 회생할까? 특히 이제 이 기업을 어떻게 그러면은 구조조정을 할 부분을 어떻게 하고 또 살 거는 어떻게 살 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채권단이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구조조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칼자루라고 할까요? 분명한 그런 것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살릴 부분을 살려줘야만이 경제가 또 돌아가는데 대부분의 채권단의 그런 모임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도덕적 해이랄까? 좀 이렇게 학기 부담은 책임은 짓지 않으면서 조금 이제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오히려 계속해서 빚만 늘린다든가 하는 구조적인 악순환을 또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말씀하신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그 금융기관들의 전문성도 지금은 많이 좀 부족한 편이죠. 우리가 사회라는 것이 그 자본이 쌓이는 것인데요. 그런 지적 자본이 쌓이는 면에 있어서 저는 금융권이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상업적인 투자에 관계된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금융권이 충분한 자본, 어떻게 보면 지적 자본이 축적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께서 실제로 기업을 운영을 하시면서 자금, 어려움 겪으신 적도 있으실 것 같고요. 한국 어떤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좀 바라는 점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중소기업 할 때는 돈이 항상 모자랐는데 요새는 그저 그럭저럭 돈 걱정은 안 하고 이제 지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얼굴 뵈니까 돈 걱정은 없으신 것 같아요. 아직은 없습니다. 기업 환경이 더 나빠지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없는데 제가 아주 할 때 그래도 정부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중소기업청의 그 신용보증기금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신용보증기금 쪽에서 그 보증서 끊어줘가지고 투자도 했고, 그다음에 뭐 시설 확장, 뭐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좋은 사다리를 그 신용보증기금
그래서 놔줬어요.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근데 거기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 다 위험한데 기업에다 꽂으면은 전부 부도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게 적자가 나는 거 같지만은 예. 많은 기업을 살렸을 거예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려놓고 또 이 사람들이 세금 내고 고용하고 했으니까는 아마 정부 세금으로 손해가 났다고 손치더라도 아마 산업에 엄청난 기여를 했고 또 그 신용보증기금에 중소기업청 또 이렇게 자금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을 뿌리를 내리는데 엄청 큰 도움을 줬어요. 은행보다도 오히려 그 신용보증기금 쪽에서 상당히 도움을 저는 개인적으로입니다. 예.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예. 그쪽 도움을 은행보다 많이 받았고 은행은 아무래도 영리가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영리가 목적이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 안 올 때는 우산 빌려주고 예. 비 오면 우산을 걷는 경우도 많아요. 그때 은행이 비 올 때 우산을 걷으면은 우리는 옷이 젖어서 감기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때 그래도 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 또 여러 가지 청에서 정부가 많이 도움을 줬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은행도 특히 그 옛날에 했던 상업은행, 예. 중소기업은행 예. 이런 데는 그래도 마인드가 지식이 많이 축적이 됐던 경험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도 가서 울면서 사정하면은 또 불쌍해가지고 예. 뭘 좀 도와줄 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은 상업을 너무 비즈니스적으로만 생각하는 데는 진짜 비 오면 우산 걷어갑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 은행이 중요하다. 은행도 산업 마인드가 있는 은행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도우려고 그러는 은행이 중요하고 너무 금리가 싸다고 너무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좀 뭐 외국계 기획이라고 그러면 큰일 날 소리지만요. 예. 그래도 우리 자본이 국내 자본인 은행이 그래도 세월이 지나니까는 그래도 손이 안위로 굽더라 하는 경험담을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예. 자, 뭐 낙후된 우리 금융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실 이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 불필요한 지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정부가 경제계를 어느 정도는 규제할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특히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다국적 기업이 탄생을 하고 다국적 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예. UN 글로벌 컴팩트도 나온 거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어떻게 기업 윤리를 지키면서 큰 기업들이 영업을 예. 영위하느냐 그런 방향으로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기업 윤리나 윤리 경영 그걸 이제 그 각 큰 그룹이나 작은 그룹에서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내부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도 되는 게 없거든요. 그게 지금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규제를 정부가 하는데 사실은 해야 할 건 안 하고 안 해야 할 걸 하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가 규제를 풀자 그러면은 그런 안 해야 될 거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윤리나 윤리경영, 착한 경영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다시 말하면 뭐 공정거래를 보장하려는다든지 그걸 안 하면은 힘들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벌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병행이 돼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서 뭐 신자유주의 때는 최소의 정부로서 규제를 풀어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여러 해서 뭐 규제를 막아야 돼. 그거는 그냥 오럴 나싱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면에서 해서 시대를 초월한 뭔가 우리가 만들고 그게 기업 사회의 문화가 돼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문화까지 정착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은행에서 믿을 수 없으니까 돈 주기 힘들고 그다음에 회계 이 부정하고 분식해가고 그러면
은행이 뭘 갖고 판단을 합니까? 그걸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양쪽에서 다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1, 2년 갖고는 안 될 거고 거기에다 목적을 두고 정부나 기업이나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이 어깨에다가 금융을 팔아먹는 팀이 있어갖고 그런 걸 조사를 하고 축적을 가져서 랭킹을 가져갖고 아 이런 데는 되고 이런 데는 안 된다. 예. 그런 것들이 돼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정부는 그런 것 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하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창조경제의 하나의 비윤리 경영을 조금 막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규제는 그리고 방침은 필요하죠. 필요하다라고 예, 보시는 반드시 건데 필요합니다. STX 같은 경우는 지금 대련에 큰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국내 조선소를 만들려고 한 3년 동안 노력을 하다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 때문에 여의치가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대련에 조선소를 만들었는데 사실 뭐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국제적으로 그 조선업계가 좀 불황을 만났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기적인 문제도 그렇고 예. 그런 거 관련해서는 조금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는 좀 우리가 풀면서 기업 활동을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기는 하는데요. 예. 저희 대련에 가면은 STX 조선소가 대련을 막 예, 전체에 예. 정말 뒤흔들 정도로 크죠. 크게 지금 예, 예. 자리 잡고 있는데 물론 이 마산 이쪽으로부터 훑으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STX가 원래 거기 있으니까 지금. 예.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하면은 그 지역적인 측면에서의 하나의 이기주의적 측면이 들어있기 예. 때문에 거의가 다 반대하거든요. 그래 요새는 화장이 화장터를 화장하는 곳이지만은 진짜 공원보다 더 잘 만들었습니다. 안 받아들이니까 주민들이. 예. 그래서 그 지역적인 측면에서 그런 이기주의적 측면이 팽팽하기 때문에 정부인들 개입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 가면 웰컴하고 박수 치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예. 또 여기는 등등 또 뭐 노사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복잡이 있으니까 피하는 게 상책이다. 예. 라고 해서 결국은 떠나는 건데 예. 금융적인 측면을 지금 금방 말씀드리는 걸 보면은 예. 어디 납품을 한다. 그럼 모기업이 요새 흔들린다는 소리만 들으면은 예. 거기 납품하는 업체는 전부 다 대출 중지고 전부 다 자금회수로 은행에서 들어갑니다. 예. 그럼 완전히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동반자살 다 해버리고 말아요. 예. 그 엄청납니다. 그건 누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 은행도 돈 버는 거니까. 예. 실무자가 잘못했다면 책임을 지니까. 그래서 싹 다 걷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예. 그 대기업 자체도 굉장히 그런 문제는 중소기업 밑에 건드리는 기업을 생각해서라도 엄청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또 다른 어떤 지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창조경제 얘기하면서 지금 일자리 창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만 우리도 뭐 바라고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좀 전에 얘기했던 그렇죠. 그런 지역 이기주의 같은 거 서로 소통을 하면서 기업들이 좀 국내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러리맨의 신화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신화를 바라는 만큼 또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겨우 분위기가 좀 무르익어 가는데 줄이려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자, 요즘 갖가지 이슈로 용광로처럼 뜨거워진 우리 경제. 하지만 당금질이 끝나고 나면 어떤 충격에도 끄떡없이 단단한 무쇠가 만들어지지 싶습니다. 우리 경제도 우리 기업도 실패의 교훈을 연단의 기회로 삼아서 단단한 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저 또한 기대해 봅니다. 셀러리맨의 신화는 계속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박희준의 경을 치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